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대선이 코앞입니다. 30일도 안 남았는데 어느 후보 찍을지 아직도 가닥 못 잡으신 분들 많고 네거티브 공방만 떠오르는 대선이었어요. 앞으로 4주 동안 이슈 오도독에서는 각 당의 공약 집중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기 위해서 각 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 공약은 좀 알고 찍자. 예. 그런 공약 써머리 해주는 시간, 공약 요약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출발이 정의당인데요. 정의당 조성주 종합상황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성주입니다. 예. 지금 그 종합상황실은 다른 당으로 치면은 이게 선대본부. 네, 그렇습니다. 선대본부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선대위 체계를 하다가 너무 이제 비대하다, 이제 기동적이지 못하다 이제 비판이 있으면서 후보가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선대위를 다 해체하고 종합상황실 체제로 이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이제 종합상황실이 사실상 선거를 지휘하는 체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당의 선대본부장이네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상황실장이 제일 높은 거네. 네,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정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후보 선거 중단 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침체된 상황이었는데요. 복귀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TV 토론하면서 거리에 이제 저희 당원들이 나가잖아요. 시민들을 만나 보니까 첫 TV 토론 이후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엔 좀 당원들도 좀 밝아지고 좀 에너지를 얻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그런데 별다른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이 사실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 TV 토론 저희 상황실에서 준비할 때까지도 첫 번째 TV 토론은 이제 후보가 잘 한다고 해서 지지율에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은 심상정 후보는 저희 후보는 이제 이번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이제 앞에 대선도 이제 나왔었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도 이제 4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륜이 제일 긴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말 잘하고 토론 잘하는 건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얘기여서 네. 그게 이제 바로 지지율로 연결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좀 이제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되고 그 네거티브가 보통 이제 양당 후보들의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네거티브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비전이나 정책으로 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저희 이제 소수정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는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죠, 대선이. 네. 그게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첫 번째 TV 토론 이후로 지지율의 변동보다는 심상정이 있었지. 저 말 잘하는 심상정이 있었지. 똑똑한 심상정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환기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이제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일 날 이제 아마 두 번째 TV 토론이 예정돼 있긴 한데 사자 토론이. 그렇죠. 오히려 뭐 지지율 변동이나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 토론 이후 뭐 이런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11일 토론은 어떻게 비슷하게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가실 예정이세요? 아무래도 첫 번째 토론은 대부분의 평가가 약간 탐색전 같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묵직한 한방들을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잽을 좀 날리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두 번째 TV 토론은 그거보다는 조금 아마 공방이 좀 묵직하게 오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두 번째 TV 토론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후보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가 좀 강점을 보여줄 뭐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이제 준비를 잘 해야겠지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고 유권자들도 가장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TV 토론을 보는 우리 시민들의 양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자를 검증하고 싶다라는 게 한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뭐 의혹이면 의혹
또는 이제 약간의 이제 불안감이면 불안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TV 토론을 통해서 좀 뭐 확인받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의 이제 한 마음의 한 측면에 있다면, 또 하나는 그래서 향후 5년간 우리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또는 내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또 한쪽에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후자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냐, TV 토론이라는 게. 당연하죠, 사실. 예. 예. 전자는 제가 볼 때는 전자도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언론들이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그걸로 검증이 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궁예 관시법을 가진 게 아니라서 네. 알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논쟁을 하면. 그렇죠. 예. 네. 난 근데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약이나 정책이나 방향이나 삶, 뭐 자신의 이익 이런 부분들은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도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뭐 아마 두 번째 TV 토론부터는 좀 봐주시면 어떨까. 저희도 이제 TV 토론 전략을 뭐 종합상황실 이제 고민을 같이 후보랑 하면서 좀 그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의 내용을 좀 잘 말을 더 많이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TV 토론의 평가가 심상정 후보가 이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에게 질문하고 상대를 이제 몰아붙이는 것도 잘 하시고 뭐 국정감사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우리 내용을 좀 어필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고민이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러네. 정의당 무슨 정책 갖고 있냐, 예.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시민들 삶을 어떻게 바꿀 거냐. 요게 공격이나 비판은 원래 잘해. 이제, 원래 잘해요. 예. 뭐 국감을 예. 한 10번, 16번 뭐 이렇게 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의당이 수권 정당이나 대한 정당이 정말 될 거야? 그쵸.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질문. 예. 예. 그거를 첫 번째 TV 토론에 보여주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연금을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방송에서도 연금과 관련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전에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점수를 또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사자들이 다 합의를 해서. 근데 정의당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금 개혁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 후보가 이제 그저께 대선 후보 중에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건 이제 처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선거운동 초기부터 이제 연금 문제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셨고 사자 토론에서도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자평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로서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좀 비판적인 측면도 있었거든요. 뭐냐면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그때까지 얘기하던 물론 이제 어제 또 말씀을 따로 하셨지만 그때까지 얘기하던 내용 연금 개혁은 주로 이제 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어떤 기준의 동일화, 단일화, 예. 단일화는 표현 쓰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그쪽에서 싫어하시니까 워낙 이 기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약간 그렇죠. 뭐 안정된 이제 직장에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연금까지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통합 부분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체 국민들이 가장 국민연금이나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걸로 내 노후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또는 지금 청년 세대 또는 미래 세대의 경우는 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고갈된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설계됐던 당시보다 수명도 훨씬 늘어났고 예. 출생률은 훨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명은 그러니까, 한 30년 늘어났고. 예. 출생률은 지금 5년 전 우리가 국민연금 이제 재정 이제 맨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이거 할 때보다도 지금 예상보다도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수지 불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핵심 문제라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연금 개혁을 제대로 얘기할 거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저께죠. 이제는 그저께가 됐는데 사실 준비는 선거 초반부터 오래 하고 있었어요. 예. 오래 하고 있었는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수지 불균형 문제를 미래 세대의 불안감이나 이 연금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면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예. 이 국민연금이 사실은 굉장히 수익비가 좋은 설계가 돼 있잖아요. 지금도. 낸 거보다 2배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2배는 받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면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데 사실 보험료 더 내라고 이거 일종의 증세인데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런 선거에서 돈 더 내라 시민들이 이건 이제 표를 그렇죠. 표를 받겠다는 거냐? 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 초반 이제 선거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는 아무리 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는 특히 진보 정당으로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이제 고민이 한 축에 있었고 그래도 우리도 현실 정치하는 진보 정당이죠. 현실 정치하는 정당인데. 예. 아니 굳이 이 시기에 얘기해야 되냐?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소위 선거 그렇죠. 전략이나 정치 전략으로서 이런 얘기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얘기해야 된다. 이미 미래 세대가 청년 세대가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국민연금 문제가 이 대선에 어쨌든 아젠다로 하나로 등장을 했다면 예. 그 질문을 회피하는 거는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결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더 올리겠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연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걸 중심으로 대신 보험료를 어느 정도나 올리겠다. 저희는 예. 지금은 이제 한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한 번에 시민들이 보통 수용 가능한 어떤 이 인상 어떤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2배 예. 올리겠다 이러면 이제 수용을 못 하죠. 수용 어떤 못 시민도. 예. 저도 수용 못 할 것 같아요. 예. 2배 올리겠다. 바로 그냥 네. 폭동이 네. 그래서 보통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한 3%에서 4% 정도면 예. 시민들이 어떤 수용 가능한 폭이다.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3에서 4% 정도는 지금 당장 좀 어떤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예. 다음 임기에 좀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45% 우리가 받고 있나요? 지금 이제 계속 이게 법정으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개혁을 해가지고 예.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40%까지? 지금 예. 아마 42 정도 돼 있을 거예요. 42? 예, 42, 예. 3 요 사이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40% 원래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서 중단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중단.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는데 예. 보통 이제 시민사회 쪽이나 일반적으로는 이걸 50으로 올리고 연금보험료를 3% 올리고 그렇죠. 이제 보통 이게 그게 이제 타협책이었죠. 타협책이었죠. 예.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안도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명목소득 대체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면 10%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만큼 재정이 더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요게 보통 한 2.5% 정도 돼요. 아. 연금보험료로 따지면. 그럼 올린 게 올린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건 올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수지 불균형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정도 올리고 2.5% 대체를 해주면 네. 그러면 사실상 뭐 거의 올린 게 아니네. 예, 이거는 예. 사실은 보통 우리 편으로 똔똔이라고 하죠. 그냥 똔똔이네. 똔똔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재정 불균형 문제는 미래 세대에 그대로 전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또 비겁한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거 40으로 두고 그냥 노무현 정부 때 개혁한 그 굉장히 어려운 개혁을 노무현 정부 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활동을 하지만 유시민 예. 전 장관이잖아요. 굉장히 그 아마 그 본인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약간 연금 개혁이라는 그렇죠. 게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 외국에서도 연금 개혁을 과감하게 하는 그 정치 리더 몇 명 없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거를 서울대를 비롯해서 용역을 준 다음에 이만큼 두꺼운 보고서를 네. 만들었잖아요. 그 네. 보고서 보셨었죠? 예, 봤죠. 예. 저도 봤는데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시나리오 1, 2, 3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 야 이거 하면 바로 대본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덮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언론에다가 잘 안 알려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이게. 예,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뭐 미국, 영국, 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굉장히 뭐 몇십 년간 어려운 정치 과정과 논쟁을 거쳐가지고 개혁을 다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것을 좀 밀어왔죠. 예, 그러니까 밀어왔죠. 그냥 눈 많이 감고. 밀었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단 1%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초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80%를 상회할 때 저는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미래를 위한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그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다운시키고 이 정리를 하는 이 개혁을 언제 했냐면 임기 말에 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용기 있게 이거를 내가 안 하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이거 할 수 있겠냐. 그 실제로 못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을 한 건데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1, 2%라도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 다음 정부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왜냐하면 연금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한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 보험료를 이제 3에서 4% 정도에서 올리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건 있습니다. 대신 실질 소득 대체율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 대체율은 올려야 된다. 명목 대체율은 40%인데 사실 국민연금은 이제 가입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가입 기간이 받는 액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노동시장이 이제 비정규직 또는 플랫폼 노동, 뭐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가입 기간이 짧아요. 그러네요. 특히 지금 청년 세대는 더 짧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당장 비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국민연금 빠져나와서 그냥 그렇죠. 예, 네트로 그냥 순수입 잡히는 것만 크게 보이죠. 예, 그게 당장은 크게 보이잖아요. 예. 가처분 소득이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실제 국민연금을 받을 때 보면요. 우리는 평균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냐. 명목으로는 40이지만 22% 정도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비정규직이나 불안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더 낮게 받죠. 사실 여기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 대체를 올리게 되면 사실 또 정규직이 유리해요. 대기업 정규직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정년까지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안정 노동을 하는 띄엄띄엄 일하고 계속 해고당했다가 또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명목 대체를 올린다고 실제 자기 연금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걸 올리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좀 확대하긴 했는데 각종 이제 이걸 크레딧 정책이라고 하는데 예. 뭐 실업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도 있죠. 예.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험과 기간들을 연금 다 포함해서 연금 가입 예. 기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지금 이제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보험료를 이제 지역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내잖아요. 사실 불만이 많은데 그렇죠. 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농업인은 도시 지역 가입자들도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예,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내는 사람들도 좀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좀 오랫동안 낼 수 있고 이미 이제 납부 유예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입 기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명목 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것보다 그거는 좀 상징적인 거지 실질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 이런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1차 토론에서 가장 재밌게 들었던 단어가 부동산 국가주의예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 한탕주의는 만연했었는데 부동산 국가주의가 공공주택이 뭐 5%도 안 되는 나라가 부동산 국가주의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념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파와 좌파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지점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에게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의 그 용어를 빌리면 저희는 부동산 국가주의에 좀 더 가깝게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가 이제 한 5% 그리고 예. 뭐 20년 안 돼도 이제 뭐 한 10년 뭐 짧은 거 포함하면 아마 8%에서 9% 정도 될 텐데. 예. 저희는 이게 향후 5년간 15%까지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장단기 다 합해서 장기 20년 장기만? 이상 15%까지 가야 된다. 5%짜리가 15%까지는 가요. 예, 한 10%는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어. 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장기 공공 임대나 물론 그 안에는 임대만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공공 분양도 사실은 포함되는 건데요. 자가로 분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전체에서 이 정도가 한 15% 정도가 돼야 정부가 공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공급을 통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 근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거를 좀 더 늘리고 또는 이번엔 조금 더 약간 속도를 늦추고 이렇게 하면서 민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수요 공급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5% 수준에서는 별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세금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신도시 개발 정책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한 15%까지는 돼야 그때부터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겠다. 적절하게. 이런 생각을 또 정책적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공공을 확장하는 예. 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역시 정의당. 네, 그렇죠. 이 너무 가치에 치중을 하고 네. 사실 또 이제 인간의 욕망이 그 전 세대에서 그렇게 땅과 집으로 돈을 벌어왔고 네. 돈을 벌기가 제일 쉬운데 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네. 사자토론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심상정 후보는. 그러면 유권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랄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고. 맞습니다. 예. 표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아니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예. 아주 솔직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나와서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집 한 채 갖고 싶어하고 그 그렇죠. 집의 가격이 또 오르는 걸 원해요. 좋아하죠. 예. 예. 한국은 자산 투자, 그러니까 자산의 증식이라는 걸 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맞고. 예.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렇게 그랬죠. 주로 이제 증권이나 예.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좀 하여튼 문화만 다른 건 아니죠. 이건 사실 경제 구조나 예. 역사가 다 다른 건데 예. 우리는 땅과 집이었죠. 그랬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땅과 집이라는 건 아마 이제 45년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 이후에 그걸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지난 사실은 한 50년은 한 70년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 땅이란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나 이제 사회경제 쪽에서 한국이 딴 건 몰라도 식민지 이후에 토지 개혁을 굉장히 잘한 나라다. 그게 한국의 불평등 수치를 엄청나게 낮췄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주 계급이 사실상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 토지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죠. 예. 농촌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는 다 땅을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내고 너는 그래도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도 하고 한 거죠. 예. 근데 뭐가 됐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냥 땅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투기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토지 개혁이라는 것이 한국의 성장의 동력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투기판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45년도 이후의 토지개혁처럼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아마 미래 세대에서는 이것이 가져오는 불평등은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30억짜리 20억짜리를 사기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맨날 2년씩 1년씩 월세 전세 이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냐. 그렇죠. 이게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가 44%입니다. 전체 가구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44%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입자로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초라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공급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있잖아요. 예. 당장 한 30대 청년들만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또는 들어갈 수 있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가지기가 또 힘든 측면이 있잖아요. 부동산의 구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세요? 저희는 이제 세입자 정책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제 공공임대 쪽에서는 저희가 수치상 조금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짓겠다. 이런 게 차이 정도가 있을 거고 세입자 정책 쪽에서 저희는 좀 차별성을 좀 하려고 있어요. 저희 이제 계약갱신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문재인 저희는 이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갱신으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본처럼 그렇게.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사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냥 계속 사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자. 그것만 해도
어쨌든 주거 안정에 대한 이제 1차적인 불안은 좀 해소될 수 있다 이거고요. 최저 주거 기준 좀 올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이제 주거급여, 주거수당이라고도 얘기하고 무주택자 수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주거급여를 저희는 좀 상당폭 좀 올려야 된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주거 문제는 굉장히 이제 생계 위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예. 이런 지점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이번에 많이 정책적으로 어필하진 못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좀 내적으로는 고민했던 거는 공공주택이 낙인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이 낡고 실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시민 아파트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는 예. 물론 이제 외국의 공공주택 역사를 사회주택 공공주택 역사를 봐도 그런 기간을 한 번씩은 겪긴 하더라고요. 뭐 예. 슬럼화되는 그렇죠. 과정. 근데 다 이 과정을 어쨌든 극복했거든요. 프랑스의 사회주택 정책 보면 이제 그 과정을 한번 80년대 겪었다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어떤 특정 지역들을 슬럼화시키는구나. 낙인 효과도 굉장히 예. 세고. 그래서 이걸 이제 소셜 믹스하고 이제 품질을 확 올리고 공공주택 품질을 확 올리고 중산층 주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소득층 주택이 아니라. 예. 근데 우리는 공공주택이 이제 약간 여전히 약간 그런 이미지가 뭐 굉장히 강하죠. 물론 노력들이 있지만 저희는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해요. 예. 이거 낡고 저소득층 주택 아니다. 중산층 주택이고 예. 굉장히 민간과 경쟁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공주택 굉장히 아까 15%까지 확대를 얘기했지만 뭐 공약상에는 얘기했지만 품질 쪽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 이런 개념처럼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걸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여가부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네네. 여가부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의 페이지 뭐 윤석열 후보가 SNS에 올린 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세대포 이론 주장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에서도 그렇고 뭐 갈라치기 아니냐. 그다음에 대중의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에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네요. 유권자들이 또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있고요. 네, 예. 맞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이런 비판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가 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은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정책이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그 안에 가족정책, 저출생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비판한다면 저희 정의당도 여성가족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 많다 이렇게 똑같이 비판합니다. 예. 저출생 정책 제대로 된 정책 하는 거냐 또는 뭐 각종 이제 지자체 지방 정부들과 연동해서 하는 저소득층 또는 지역 아동센터 뭐 등등등의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문제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도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요거는 뭐냐면 성평등 정책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여성가족부가 못하고 있는 지점을 비판하고 또는 과도하게 어떤 그 현장과 맞지 않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논쟁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 주장의 핵심은 성평등 정책을 하지 마라. 사실 이거거든요. 성차별 예. 없다. 이제 우리 사회에 성차별 없으니 성평등 정책하는 여성가족부 필요 없다. 여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성평등 정책은 더 강화돼야 된다. 여성가족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성평등 정책이라는 건 이거는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노동부, 고용노동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도 성평등 정책들이 각 부처의 상황에 맞게 거기에 주무부처들에 맞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가부 폐지 공약은 사실 이런 거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기도 저는 평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포퓰리즘 수준도 아니다. 예. 포퓰리즘 수준도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여성에 대한 혐오 내지 여성과의 거리두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완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2030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라고 일단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중국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올림픽도 있고 네. 반중 정서도 거기다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까지 이렇게 돼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앞둔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 손익계산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정책이나 공약으로 보면 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이거 뭐 단순히 이제 올림픽 문제만이 아니라 예, 사실 올림픽 문제 그거는 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그렇죠. 밑에 깔려 있는 중국의 어떤 그 거대한 최근에 이제 패권주의랄까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사 외교, 정치 경제적으로 깔려 있는 거대한 패권주의가 문화적인 어떤 스포츠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시대 이후에 중국이 보여주는 이거는 중국 밖으로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중국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중국 내에 수많은 그 이제 농민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농민공을 위해서 활동하는 중국 내 노동운동가들도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내 인권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심각하죠. 예. 민주주의 문제, 평화, 인권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수민족 언론자유도 문제. 없고요. 언론자의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한 예.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뭐죠? 이거는 뭐랄까요? 과거의 미국 굉장히 패권 시대의 미국 있잖아요. 예. 미소 냉전 시대. 그때 이상으로 굉장히 패권 국가처럼 지금 동아시아를 넘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거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문제라는 것은 세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게 말하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예. 외교나 국제정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쓰지 않을 때 센 거다 힘은. 그렇죠. 예, 힘이라는 건 쓰지 않을 때 센 거다. 칼집에 칼이 들어가 있을 때. 그렇죠. 예. 정작 꺼내면은 그게 파워풀하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이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 소수 정당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전에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전 포지션은 정의당은 뭐 외교안보 이런 문제보다는 예. 인권, 예를 들면 평화, 예. 이런 쪽이 이제 자유평등 평화. 예.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너무 뭐 책임 있는 양당 큰 정당들의 후보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게 약간 너무 나가는 외교안보나 국제정치 어떤 것들을 기본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걸 너무 넘어서는 이 얘기들을 하시니까 저희 정의당이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 지도자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예, 표를 위해서. 네, 왜냐하면 외교안보에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제 연정을 많이 하잖아요. 독일 정치는. 근데 독일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녹색당이 성장해서 90년대에 이제 녹색당이 원내에 들어왔을 때 독일이 외교부 장관은 녹색당한테 맡겼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독일 같은 나라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렇죠. 그 이유는 외교에는 진보 보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작 통치에서는. 예. 그러니까 급진적인 녹색당이 맡아도 이거는 서로 간에 여야 간에 다 합의가 있다. 그러니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당시 녹색당의 피셔 장관인데 마찬가지로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각 정당들의 입장차는 있을 수 있어요. 온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외교안보라는 어떤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여야 간에 또는 진보 보수 간에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선거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뭐 거의 너무 나가는 얘기들은 좀 곤란하다. 반중 정서, 시민들의 반중 정서 있을 수 있죠. 예. 예, 개인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 비판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런 얘기 하기도 되게 어려운 게 그러면 중국이 이런 것들을 사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보통은 이제 미중 대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동아시아의 외교나 한일 관계, 뭐 남북 관계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지금 요소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는 순간부터 일본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하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강력한 반일 정책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반중을 지금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과 이미 뭐 평화 5호 조약을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뭐 중국하고 실익은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일본은.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예요. 생각후 별도로. 예. 근데 영토 분쟁이 있어도 일본은 싸울 건 싸우지만 그렇습니다. 침착해야 될 땐 또 침착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냉정한 나라입니다. 일본. 저희도 예. 이번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항의할 거 명확하게 항의하고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문화적 패권주의에서부터 경제적 어떤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만 외교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전략적인 또 고민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좀 뭐랄까 수권 정당의 모습을 이제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하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그 원전 정책 2070년까지 이제 원전을 차차 줄여 나가자 그래서 그때 2070년 정도 되면 이제 제로로 만들자 이게 네. 이제 큰 플랜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논란이 있었고 글라스고에서 우리가 합의문 비슷한 게 나왔었고 네. 탄소 중립 정책이 이제 세계적인 방향은 됐습니다만은 또 이제 EU에서 가스하고 그렇죠. 원전은 뭐 들어간다. 네네네. 예?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국민의힘은 거 봐라. 원전 우리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뭐 언론에서도 이제 굉장히 심층 취재를 다 하셨지만, 그러니까 EU에서 이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 넣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기준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달성할 때는 원전 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들이라는 게 뭐 제가 오늘 다 디테일한 것까지는 챙겨오진 못했지만 그 조건들을 우리 만족하기가. 기준으로 하면은 만족하기가 제가 볼 때 우리는 완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맥락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 일종의 원전을 어쨌든 브릿지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물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좀 굉장히 70% 높은 나라죠. 예, 70%. 그리고 이제 북유럽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관리나 이런 것들에 이 과정들이 수십 년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능한 나라가 있고 안 가능한 나라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저쪽으로 신재생으로 가버렸죠. 바로 가버린다. 예. 또 어떤 나라는 당분간은 브릿지로 요거를 원전을 좀 써야겠다. 상황상 이런 나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조정에서 나온 거고. 그럼 우리 한국에서 보면 정의당도 무작정 뭐 원전은 100%안 된다 이런 입장을 막 고수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긴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 짓지 않는 거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걸 막 없앤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네. 노후 우리나라 알겠지만 이제 노후 원전들을 계속 수명 연장해 왔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노후 원전 수명이 다 되는 원전들은 거기서 이제 그만 정리하고 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자는 거지. 그렇게 보면 저희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쌩쌩한 원전을 뭐 바로 폐쇄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도 일정 정도 브릿지는 인정하는 거죠. 원전이 그 기간에 예. 그 정도의 브릿지는 우리도 할 수는 있다. 이런 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성주 실장께서도 뭐 진보의 금기를 공론화하겠다, 깨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1차 토론에 제가 곰곰이 봤을 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온 대기업, 공기업의 그 큰 노조, 센 예, 노조, 예. 민주노총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노총이 또 대의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맞습니다. 지지를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고 했을 때 이제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이게 민주노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보통 민주노총이라고 많이 써서 그렇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위에 상급 단체 없는 노조들도 많은데 어쨌든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우리 사회에 이제 상위 15%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예. 상위 뭐 아무리 양보해서 제가 정의당이어서 노동자를 위한 정당 정의당이어서 아무리 양보해도 상위 20%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 예, 대기업 정규직료도 뭐 10%라고도 해도 되고요. 어쨌든 상위 15%에 들어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상층이 됐다는 거예요. 전체 소득 배분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 저희 진보 정당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그걸 비판을 하면 사실은 여러 우리 한국 사회 뭐 언론 지형도 그렇고 여러 시민적 어떤 이 저기가 밑에 어려운 데까지 같이 매도될까봐 저희가 이제 얘기하지 못했던 전체적인 노동권이 후퇴할까봐 그런 걸 세게 얘기하지 못했던 측면이 협력업체, 있습니다. 하청업체들까지. 거기까지 네. 그냥 퉁쳐서 노조라면 뭐 아니면 거기 뭐라면 다 나쁘다 이렇게 될까봐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시민들도 다 알아요. 우리 그런데 어려운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시민들도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의당이 얘기해야 된다. 상위 15%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하자. 그리고 단순히 올해 임금 뭐 성과급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가지고 더 올려가지고 또는 특근 수당 더 올려가지고 자기들만 가져가는 거 공정하지 못하다. 예. 대기업에 그만큼 실익을 내는 건 다 하청 협력업체들 또는 심지어 하청 협력업 1, 2차, 3차 벤더의 협력업체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공헌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나눠야죠. 다 나누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1차 벤더는 굉장히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죠. 그리고 1차 예. 벤더도 그렇습니다. 사실 1차 벤더 저 솔직히 얘기하면요. 1차 벤더도 괜찮아요. 지금 예, 문제는 이제 한 괜찮아요. 3차 벤더 정도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열악한데 예. 1차 벤더만 하더라도 보통 연봉 뭐 3,4천이 그러니까 5천도 가고 뭐 괜찮은데 튼튼한 데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게 보면 정의당이 이제 노동자를 얘기하면서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얘기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굳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렇죠.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노동조합만으로 대표될 수 없는 노동조합이라는 건 조직의 생리라는 게 자기 조합원들의 요구에 어쨌든 1차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기득권이 돼버리는 예. 거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소득이 계속 올라가서 상층이 돼버리면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노동조합원의 이익. 예, 그걸 예.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의 진보가 되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가 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정의당이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더 어려운 데 있는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정의당을 자기 정당으로 보지 않게 된 거예요. 네. 정의당 뭐 그래 똑똑하고 좋은 말 하는 건 알겠는데 저기 대기업 정규직들 큰 공장 또는 큰 기업 노조들의 대변하는 정당 이렇게 인식하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잠깐 얘기한 연금개혁에서 저희가 명목소득 대체율을 굳이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것도 그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그거 하면 대기업 정규직이 유리하거든요. 예. 당장은.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몇 가지 더 이런 고민들을 정책 공약화해서 선거 기간에 좀 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가지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뭐 사람들이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랄지 법인카드 김혜경 씨 측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또 표심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뭐 본부장 리스크 도이치모터스 뿐만이 아니고 대장동도 지금 윤석열 후보 혹시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대장동은 뭐 이재명 후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전반적인 지금 상황 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선거가 하여간 희대의 선거입니다. 예, 진짜 희대의 선거예요.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정색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치러져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예. 그러니까 1차 토론 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1차 TV 토론 때. 예.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뭐 두 후보가 서로 얘기 안 하는 건 알겠다. 동병상련이니까. 예.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 동병상련이니까 얘기 안 하겠지. 근데 왜 심상정 후보도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 질문 꽤 받았거든요. 네, 저희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사실 아픈 부분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되게 고심이 많았어요. TV 토론 준비하면서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렵게 만들어진 첫 TV 토론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이 선거가 그런 얘기들로만 계속 치러지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사실 되게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저는 후보들이 검증이나 이런 거 빨리 밝히고 다 밝히고 특검도 빨리 합의하고 털 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야 이거 이제 특검이나 이런 걸로 대장동은 수사로 향후 끝내자. 우리 리스크 다 솔직하게 다 까자. 예를 들면 해서 처리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물러나게 하든지 몇몇 관련자들을. 그리고 빨리 선거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선거를 해야지 이렇게 끝까지 치러지는 거 좀 찜찜하죠. 저는 찜찜한 게 아니라 너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김혜경 그분 그 의전 논란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생각보다 좀 치명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갑질 프레임으로 이제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갑질이어도 문제지만 갑질이 아니어도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공적 조직이 사실 공적 조직이 공적 의무가 없는 대상에게 편의를 제공한 거잖아요. 지시나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의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그 편의를 당연시했다. 네, 받은 거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김영란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편의 제공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저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빨리 관련 의혹들이나 이런 걸 빨리 처리하고 제대로 된 논의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나오면 늘 이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 단일화 또 이제 언론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특히 단일화를 바라는 또 언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정치 세력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뭐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단일화 선거 때마다 되는 이 소수 정당들은 합쳐야 된다. 사실 비극이죠. 우리가 이제 결선 투표 제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대권을 잡으면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굉장히 이런 정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늘 이제 단일화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단일화라는 단어가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폭력적이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이기는 것만 양당 중에 누가 이기는 것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소수 정당들이어도 언젠가는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어야 그래야 언젠가는 또 중견 정당이 되고 클 수 있는 건데 매번 중요한 선거마다 단일화라는 걸로 목소리들을 묻히기 시작하면 언제 우리 사회의 두 정당 거대 양당 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라는 것은 굉장히 좀 폭력적인 차라리 끝까지 선거 치르고 각자 받은 어떤 득표율대로 권력 분점하자. 10% 받으면 권력이 10% 분점하고 그게 이제 내각제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헌법이 묘하게 또 그런 걸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중심 총리제랄지. 의회 중심제와 대통령제가 좀 약간 믹스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차라리 그런 얘기를 선언하는 거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단일화라는 단어는 선거 접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진솔하게 여러 가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의당 조성주 종합상황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